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짓말로 빚은 정의라는 제목으로 이영훈의 역사비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기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마음의 평온, 평화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화가, 평정이 주변 여건에서 흐트러지면서 정신이 매우 불안정해지거나 행복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 온갖 사기, 허위가 정의의 탈을 쓸고 사람들한테 강박이 될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의 평정의 상실이 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역사비평 제목을 거짓말로 빚은 정의,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작고 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건국 이후 약 40년간 진행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를 연착륙시키는데 큰 공로를 남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의 집권 과정이 이후에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집권 8년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중진국으로 확실히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군사동원 체제와 유사한 경제개발 체제를 꾸리면서 73년부터 약 한 6년간 추진한 그 중화공업화의 부작용을 훌륭하게 구조조정을 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체제를 민간 주도의 경제발전 체제로 이행시키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985년에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듯이 국가의 전략적인 공업을 육성하는 데도 공적을 남겼고요. 드디어 85년도에는 참 1876년 개항 이래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무역 수지의 흑자를 달성을 하게 되고, 이후 3년간은 연평균 12, 13%의 공전절후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 40년간 진행되어 온 사상과 학문에 대한 통제를 해제해서 1985년부터입니다만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는 대통령 직선제 실시를 또 단행을 했죠. 노태우 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단행된 것입니다만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과의 합작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퇴임한 다음에 개최된 88 올림픽 경기는 우리 한국이 볼만한 중진국으로 들어섰음을 세계에 알리는 국민적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어느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공로를 남긴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의 집권 과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격렬한 마찰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정당화할 생각은 없고요. 한국의 사법부가 판단한 대로 그것은 군사 쿠데타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후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굴곡진 건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조망을 하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조문과 상념의 시간을 가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국민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전두환 대통령의 조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1980년의 비극적 광주 사태에서 벌어진 학살의 주범인데도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식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벌어진 약 한 220명, 이 숫자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 발표대로 한 230명의 인명의 손상이 있었는데, 그 학살이라면은 그 학살의 주범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정부가 세 차례나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거짓말로 유포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흩뜨리는 거짓말의 첫 번째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거짓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와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그리고 계엄군 부대장들에게 지휘대를 향해서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 학살 원흉으로서 전두환을 지금도 규탄하고 비난하고 그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 사태 자체가 사건의 발단부터 마무리 이르기까지 전두환을 순회로 하는 신군부가 신중하게 기획한 것이다. 이런 식의 또 거짓말도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검찰이 2번, 그리고 군 검찰이 1번,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그리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려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집요한 추궁이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또 정언도 이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보식이라는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이 광주 사태 당시 전국의 계엄사령관을 수행한 이희성 장군과 마지막 인터뷰를 지금부터 5년 전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희성 장군은 군의 지휘계통상 그리고 내 밑에 있는 2단계 이군 사령관 또는 정교사 사령관 또는 해당 부대장 이런 그 공식적인 지휘 라인 이외에 별도의 지휘 라인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광주 사태를 지휘하고 또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했습니다. 전두환은 나의 까마득한 후배로서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렇게 이중의 지휘 라인을 설치할 그런 인물도 아니거니와 내가 그것을 용납할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만들어진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년 전에 행해진 이 인터뷰는 조선일보가 5년간은 씻지를 않았습니다. 게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광고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보식 기자는 5년 뒤에 지난 5월 달에 이 사실을 그가 운영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넷 그 기사를 보고 저는 비로소 알았다고 하겠습니다만 김용장이라는 하나의 그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01 군사정보단의 군사정보관으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에 광주 사태를 잘 안다. 그래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날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에 와서 특전 부대장들에게 시위대를 향한 사격을 명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특수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보여드리는 화면에처럼 JTBC에서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무려 3개월간 이 거짓말을 널리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의 또 하나의 전문가인 그 설갑수 씨가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은 군사정보단의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그의 신분 자체가 하나의 거짓이다 하는 것을 폭로를 한 이후에 김용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전국적인 매체를 타고 그 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거짓말을 널리 퍼뜨렸던 것이죠. 이 JTBC는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그 자체가 거짓말의 전파 도구입니다. 자기와 패를 같이 하는 자기 동료와 동패들의 주장이라면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특정으로서 터뜨리는데 매우 쾌감을 느끼는 거짓말쟁이들의 박스, 도구, 왜 JTBC다 말이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이 JTBC를 상대로 해서
기사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재판까지 갔다만 JTBC는 승소를 했다 합니다. 저는 최보식 기자의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JTBC는 물론이고 이 인터뷰를 게재하지 않은 조선일보 역시 거짓말의 도구였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를 비롯해서 집권 과정에 있었던 사태에 대한 책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광주 사태에 관련해서 학살의 원흉이라고 지목하고 그리고 죽은 고인에게까지도 사과를 요구를 하는 한국의 거짓말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문화로서 제가 최근에 또 책을 읽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보여드리는 화면 변희재의 태블릿이라는 책입니다. 조작과 거짓을 양상한 공범들 세상. 이 변희재 씨는 지금부터 5년 전입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을 격분시켰던 것이 조작과 거짓이었다. 다름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오랜 교분을 유지하고 그의 사생활을 도와줬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국정연설에 개입을 하고 드디어는 스포츠 문화를 융성하기 위한 재단까지 세우고 그것을 사유화하는 국정농단을 벌림에 있어서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최순실의 태블릿이었다. 그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중요한 국정연설 같은 것이 원고가 최순실에게 전달되면은 최순실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해서 청와대로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도구로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어떤 기자가 발견하고 JTBC를 통해서 거대하게 선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격분을 했죠. 격분을 합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최서원 씨는 일관되게 그 태블릿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정은 완벽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태블릿의 구입자, 그리고 태블릿의 사용자, 그 통신요금 지불자는 김한수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신사에 알아본 결과 또 PC 자체를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구입하고 아이디를 부여해서 개통을 하고 통신을 하고 그리고 통신요금을 오래 지불을 하지 않아서 통신이 중단되고 다시 통신요금을 후불해서 통신을 재개통한 이 사람은 김한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정책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태블릿이 최서원 씨가 들락거리던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JTBC의 어느 기자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어떤 저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최서원의 것이다 이렇게 특종을 했습니다. 변희재 씨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다가 그 특종의 당사자인 손석희 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구속이 되고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최서원 씨가 그러면 그 태블릿 PC가 내 것이라면은 이제 사결이 종결되었고 했으니까 그것을 원소유주인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최서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전 국민을 흥분시킨 이 증거는 최서원의 재판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JTBC죠. 엄청난 오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짓말 도구입니다. 거짓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도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한국 헌정사에서의 병고를 빚어냈습니다. 저는 이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헌정사가 어디로 탈출해야 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비극적인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작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는 참 앞이 안 보일 정도다 해도 좋을 정치적 병고가
거짓말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때 열거한 그 모든 사유는 이후 재판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하늘 아래 가득한 거짓말의 정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또 요사이 가끔가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이 잘 알려진 이분입니다. 이분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언론에 그 얼굴을 드러내면서 유명 정치인들도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야당 대통령 후보도 찾아가서 또 만나고 이 사람이 주장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3년인가요? 자다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자다가. 근데 원래는 1992년에 이분이 내가 원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카밍아웃 할 때는 그 정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불러서 꼬드겨서 나가니까 한 남자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든 옷 보통이를 자기에게 건네줬는데 들춰보니까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선뜻 따라 나섰다. 정언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KBS 아침 방송에 무슨 프로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6년 이후에 자다가 친구가 불러가 나가니 일본 군인이 등 뒤에서 날카로운 것으로 나를 찔러서 그렇게 기차역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바뀐 정언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분을 둘러싼 이른바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가들입니다. 그 운동가들이 쓴 정언집,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당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나가는 과정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왜곡을 할 때 국민적 지원도 받고 성금도 받고 정부의 보호도 받고 국제 무대에도 나아가고 하니까 그렇게 정인을 바꾸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될 요인이 이 당사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분의 어떤 바뀐 정언이 갖는 거짓말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요청하고 강요한 그 주변의 운동단체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기들의 운동을 정당화시키는 직업윤리, 직업의식에 아주 발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 정부가 몇 차례 한국 정부 스스로 해결한 적도 있고 일본과 교섭을 통해서 2차례나 크게 이 문제를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운동단체들은 결코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또 동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천하에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책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에서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일본에서 수고하신 니시오카 스토모라는 일본인 학자가 쓴 글이고요. 다른 하나는 김병헌 씨라고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그분이 쓴 빨간 수요일 30년간의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책을 읽고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 한 80여 군데 세워져 있는 이 위안부 소녀상, 이것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그 소녀상이 모델이 된 것은 12살 소녀입니다. 12살 소녀가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일종의 집단 강간 당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모델이 된 어떤 특정 여인의 정언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소녀상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가 매주 수요일 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이우연 박사가 외롭게 혼자서 하고 있고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외로운 투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요. 그러나 꾸준하게 매주 수요일 이 집회를 해서 벌써 그것이 100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더불어 한국의 거짓말 문화를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은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 속의 주인공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정일이라는 북한 통치자와 만나가지고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은 공통성이 있다 그럽니다. 뭐 어떻게 공통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돌아와서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었어요. 자,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남측의 연합제한, 새로운 국가연합, 뭐 EU와 같은 국가연합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그것은 후대 한국인이 선택할 문제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 연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대 한국이 선택할 문제다. 말이 안 되죠. 연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EU라는 유럽의 국가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수백 년간 전쟁으로 얼룩진 그 역사를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묶는 것은 뭡니까? EU의 국가,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날개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다, 형제 자매다 하는 그거예요. 자유의 이념입니다. 자유의 이념을 공유할 때 서로 다른 인종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은 이념이 다르면요, 형제 자매 간도 헤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이념을 갖는 아주 극단적으로 상이한 적대적인 이념을 갖는 두 나라가 국가연합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의 큰 거짓말이죠. 자신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세계를 속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울린 거짓말이 북은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제가 편찬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2020년대에 이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자국을, 자민족을 그렇게 비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그러한 비난 때문에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가?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거짓말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가? 이 나라 대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사회, 경제가, 정치가 격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읽어볼 만한 논문 하나 생산한 적이 없는 게 한국의 대학입니다. 한국의 재판, 한국의 사법부 이미 거짓말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이 거짓말 문화의 깊은 심원에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해방, 마음의 평정, 정직, 근로, 협동, 신뢰 일단 모으면은 하나의 자유라는 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그걸 적대시하는 트리벌리즘, 조선 왕조가 남긴 폐런의 바탕을 둔 친족사회, 그 종족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전 책에서 지적했는데 근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한국 정치 사회의 초라한 거짓말 행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